그 이유가 과연 맞는 이유인가 틀린 이유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요. 대체 인간은 왜 이유를 댈까라는 것을 사회학적으로 파고 들어가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적으로 굉장히 역량이 있는 인간일수록 이런 이유를 적재적소에서 제대로 잘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수많은 대화의 형식들을 떠올리게 만드는 굉장히 훌륭한 책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BTV 이동진의 파이아키아, 저는 이동진입니다. 이달의 베스트북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 좀 책에 관해서 조금 더 많이 여러분께 자주 찾아뵙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직전에 다루었던 팩트풀 뉴스에 관한 것은 이제 이달의 베스트북하고 무관하게 요즘 화제가 되는 책이라서 집중적으로 다룬 측면이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이달의 베스트북, 제가 한 달 동안 읽었던 책 중에서 가장 제가 인상 깊게 읽으면서 최고의 책을 골라서 여러분께 추천드리는 형식으로 하고 있는 컨텐츠는 저희가 다루고 있는 영화 컨텐츠도 물론 마찬가지이겠지만요. 또 이 책 컨텐츠 역시 출판사와의 어떤 연계도 없이 그냥 그야말로 제가 읽는 다양한 책들 중에서 오로지 저의 주관적인 견해를 여러분께 골라서 추천드리고 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이달의 베스트북으로 제가 고른 책은 바로 왜의 쓸모라는 책입니다. 책 제목 자체가 굉장히 강렬하게 쓰여 있죠. 또 여기 Why라고 크게 표지에 쓰여 있기도 한데요. 미국의 역사학자이면서 사회학자인 찰스 틸리의 저작입니다. 제목이 이제 왜의 쓸모인 것처럼 이 책은 이런 데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동물들이 있을 텐데 인간은 유일하게 이유를 말하는 동물이다라는 데서 이제 주안점을 두고요. 대체 인간은 왜 이유를 댈까라는 것을 사회학적으로 파고 들어가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학의 한 어떤 분야 중에서 인간의 어떤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다루는 그런 분야가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어빙 고프만 같은 사회학자가 그런 데서 굉장히 큰 족적을 남기기도 했었죠. 그 뒤를 이어받아서 굉장히 흥미로운, 그것을 더군다나 대중들에게 잘 설명해주는 좋은 책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인간은 이유를 설명할 때 그 이유가 과연 맞는 이유인가 틀린 이유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자가 지금 관심이 없고요. 집중적으로 사회학자로서 관심을 갖고 있는 건 대체 왜 인간은 이야기를 할 때 대화 중에서 어떤 사건을 묘사하거나 어떤 상황이 처해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굳이 이유를 댈까라는 것에 학문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찰스 틸리는 이제 4가지 범주를 들어서 인간이 이유를 대는 그 이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대부분의 분량은 그 4가지 사례별로 설명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이루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대는 어떤 근거로서 관습이라는 것이 있고, 이야기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학술적 논고라는 것이 있고, 코드라는 것이 있다. 이렇게 일별하고 있습니다. 이 4가지는 어떻게 나누어진 것일까라고 했을 때 저자는 이 2가지 잣대를 들이댑니다. 첫 번째는 그것이 얼마나 보편적이냐 아니면 또 얼마나 구체적이냐에 따라서, 또 한 가지는 그것이 얼마나 인과적인 설명에 치중하느냐 아니면 그것 자체가 하나의 공식에 기대고 있는가라는 것을 이 2가지 잣대를 가지고 4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이유가 굉장히 보편적이면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공식에 의거해서 설명을 하려고 한다, 이런 것을 관습이라고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반면에 보편적이면서 인과론적인 설명을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라고 한다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이지 않고 굉장히 구체적이면서 상대적으로 공식에 의존하는 것을 코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구체적이면서 아주 어떤 인과론적인 설명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을 학술적 논고라고 저자는 명명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이 4가지가 과연 어떤 것인지 머릿속에 잘 아마 안 들어오시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부터 이 4가지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서 이 책의 내용들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비다이렉트 샵에서는 모두 다 가능. 비다샵 가능. 네, 이 책을 읽다 보면 우리가 사실 그냥 평상시에 하고 있는 무의식적으로 하는 말들이나 아니면 의식적으로 어떤 의도를 품어서 했던 말들이나 이런 모든 대화법 같은 것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이런 대화법에 대해서 자기계발서식으로 이렇게 대화를 해라 라고 권고하는 책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고 있는 대화가 이런 의사소통 상황 속에서 이런 어떤 의도나 이런 구조와 이런 법칙을 가지고 운용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그런 학술적인 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관습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습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남자는 그냥 좀 재수가 좋은 사람일 뿐이야 라고 한다거나, 너도 이제 그냥 때가 된 거야, 이런 말들 같은 것이 바로 관습에 의거한 이유의 설명이라는 것이죠. 조금 더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적당히 친한 회사 동료 옆을 지나가다가 커피를 살짝 그 사람이 보고 있는 신문에 쏟았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는 뭔가 말을 해야 되겠죠? 그럴 때 뭐라고 말을 하느냐? 미안, 내가 지금 좀 덤벙드는 성격이라서,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한번 가정하면 그 말로서 사실상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의사소통에 있어서는. 그 상황에서 사실은 살짝 미끄러져서 커피를 살짝 쏟아서 상대방에게 약간의 폐를 입힌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왜 살짝 미끄러져서 커피를 쏟았을까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은 그 상황에서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커피를 쏟았을 때, 오늘 아침에 엄마랑 굉장히 심하게 싸우고 나왔는데
그 싸운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더 화가 나가지고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잠깐 내가 실수를 했다라고 말을 하면 상대방이 당황한다는 거죠. 혹은 그것을 물리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죠. 무슨 뭐 수직항력에 대해서 말을 한다거나 마찰 계수에 대해서 얘기한다거나 이렇게 얘기해서 내가 지금 미끄러지는 것을 속도를 무슨 이렇게 해서 수치화해서 공식에 따라서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말을 한다 한들 상대방은 굉장히 당혹스럽고 그 상황에서 불편한 의사소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관습에 의해서 설명을 할 때 그 이유는 실제로 그것이 얼마나 정확한 인과적인 설명이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그 상황에 얼마나 굉장히 잘 들어맞는 설명인가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 관습에 의거한 그런 어떤 우리가 이유를 댈 때는 상대적으로 공손한 태도를 요구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 많이 말을 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럴 때 중요한 것은 그 상황에 맞는 적당한 말들이 몇 가지로 이렇게 그냥 아예 있는 것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좀 덤벙대서 살짝 쏟았네요. 미안합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될 경우에 이 말이 갖고 있는 의미는 당신 잘못은 하나도 없고 전부 내 책임이다 라는 것이고, 이랬을 때 당신은 피해자고 나는 가해자다 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인정하게 되는 말들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잘못 때문에 기분 나쁘게 만들거나 우리 관계가 뒤틀리는 것은 내가 원치 않는다. 우리 관계가 계속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긴 함축된 뜻을 내가 덤벙대서요 라는 말 속에 그대로 담아서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유를 가지고 설명을 하게 되면 둘의 관계가 다시 정립되거나 재정립되거나 보완되거나 수정되거나 심한 경우에 서로 의견이 다르게 되면 폐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두 사람의 사회적인 관계를 어떤 식으로든 다루기 위한 것들이 사실은 이유를 제기하는 어떤 근거이고,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관습이다라는 것을 저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사람들이 이제 이유에 대해서 훨씬 더 진지하게 생각할 때, 그럴 때 이제 이야기의 형식을 빌어서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관습은 사실상 굉장히 흔한 일들, 자주 있는 일들, 반복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보통 관습적인 이유를 댄다고 하고요. 그게 아니라 좀 뭔가 예외적인 일, 특별한 일, 당혹스러운 일, 혹은 좀 큰 일, 이런 일들을 겪게 되면 인과론적인 설명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로 그럴 때 거기에 대해서 인과론적으로 이게 어떠어떠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결론이 이르렀어 라고 설명하는 것, 그 이유를 대는 것, 그것이 바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는 이제 사건을 이제 수로해하는 것인데요. 예외적인 사건을 겪으면 인간이 굉장히 당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것을 삶을 영위하는 나의 시간 속으로 이 사건을 편입시켜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필요한 것들이 바로 이야기라는 것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막 겪은 사건이나 목격한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하게 될 때 사실은 정확하게 인과관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는 어렵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의 틀을 가지면서 우리는 다양한 원인 중에 자기가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속으로 원인을 굉장히 극도로 단순하게 축소를 한다고 하죠. 그리고 단순한 결론을 내게 되고, 이 과정을 설명하면서 거기다가 도덕적인 판단을 넣는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보았던 것에서 책임을 질 사람은 누구이고 칭찬을 받을 사람은 누구이고 라는 식으로 이야기 속에 교훈을 심는다고 하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사건이 펼쳐지는 시간이나 공간 같은 것의 틀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만들어서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그것을 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습이라는 것은 말할 때 그 이유가 얼마나 확실한 이유인가, 제대로 된 이유인가, 제대로 된 원인인가는 중요하지 않고 그 상황에 얼마나 적당한가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반대로 이야기는 그 속에서 이 설명을 통해서 그 이유가 얼마나 상대에게 제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인과론적인 틀을 갖고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다만 학술적인 논고랑 다른 것은 이야기의 경우에는 그 근거로 되는 것들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관습적인 말들이나 아니면 상식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을 동원한 그런 일반적인 말들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유로 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평범한 삶 속에서 비극과 희극을 만들어내고 승리와 패배의 서사를 만들어내고 또 도덕과 비도덕을 판가름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제 다양한 학자들이나 작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견해 같은 것들, 글들 같은 것들도 원용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마거릿 애트우드인데요. 저도 이제 마거릿 애트우드의 이야기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문장을 따로 나무판으로 파서 제 책상에 올려놓고 있기도 한데요. 마거릿 애트우드에 따르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야기 한 중간에 있을 때는 이야기를 의식하지 못하고 그것은 그저 거대한 혼란일 뿐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야기 바깥으로 나와서 내가 무슨 일을 겪었더라 라고 다른 사람한테 그것을 설명할 때 비로소 이야기는 성립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야기란 말을 또 쓰네요. 그러니까 이야기라는 것은 이 저자에 따르면 찰스 틸리는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훌륭한, 가장 위대한 사회적인 발명품이다라는 말까지 하고 있죠. 세 번째는 코드입니다. 코드라는 것은 말하자면 정해져 있는 어떤 뭐 규칙이라든지 아니면 범주라든지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사실은 코드라는 게 왜 있는가라고 생각하게 되면 행위자가 있게 되고 그리고 어떤 개념이 있게 되고 이런 어떤 서너 가지 사이에서의 어떤 관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겠죠. 거기다 질서를 부여하려는
어떤 집단적인 노력의 결과 이게 코드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죠. 예를 들면 법에서 어떤 판결을 내리게 될 때, 의사가 환자에 대해서 병명을 진단하게 될 때, 종교적인 어떤 그런 것에 따라서 예를 들면 고백 성사 같은 것을 받게 되는 신부의 어떤 입장이라든지, 아니면 노벨상을 수여할 때 심사위원장의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이유가 사실상 코드에 기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책의 저자인 찰스 틸리가 자기가 직접 겪었던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유럽의 어떤 도서관에 가서 오래된 문서를 복사를 하려고 하는데 복사를 못하게 하고 베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니 왜 복사를 못하냐라고 했더니 그것을 책임지는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의 어떤 규칙 몇 조 몇 항에 따라서 복사를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선언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많은 책들을 일일이 다 손으로 베끼는 수고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쓰게 되는 것이죠. 이건 안 된다라고 말했던 근거와 이유는 이 책의 이 조항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라고 설명하는 거죠. 이게 바로 코드인 것인데요. 이 코드에 있어서는 사실은 그것이 인과론적으로 얼마나 잘 설명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관습처럼 그것이 얼마나 이 기존에 마련되어 있는 그런 약속에 따른 규칙과 얼마나 정합하느냐에 따라서 판결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법적인 판결 같은 것을 보게 될 때 일반인들의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판결들이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게 되는데, 법에서 판결할 때 정말 중요하게 되는 것은 기존에 있던 코드와 지금 앞에 발생한 이 사건 사이가 얼마나 어떤 식으로 규정이 되고 어디 범주에 속하게 되고 어떤 절차를 어떻게 파악해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서 규칙에 따라서 판결해야 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래서 괴리 같은 것이 생기기도 한다는 것인데요. 당연하게도 코드를 어떤 사용하는 사람은 특정한 지위에 있다라고 믿어지거나 그것이 인정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근거로서 이유를 대기도 하겠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유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학술적인 논고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인과론적인 설명을 하는 그런 어떤 두 가지 범주가 있고, 그 다음에 인과론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 공식에 따라서 응대하는 두 가지 또 범주가 있다고 했을 때 바로 이야기처럼 어떤 인과론적인 근거를 들어서 설명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학술적인 논고죠. 근데 이야기와는 달리 이야기는 이제 그 인과론적인 근거를 자기가 이해하는 선에서의 굉장히 평범한 상식이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신념을 가지고 말을 하는 건데, 학술적인 논고는 그것을 전문적인 지식이나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설명한다는 데서 차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학술적인 논고를 가진 것들이 고도로 전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학술적인 논고로 말을 하게 될 때 그것이 전문가끼리 말하면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상대적으로 의사소통에서의 어떤 힘을 덜 들이게 되겠죠. 왜냐하면 약칭을 사용하거나 이러면 훨씬 덜 말하거나 덜 설명해도 될 테니까. 그 못지않게 이렇게 약칭 같은 것을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가 같은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관계를 재확인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일반인들 입장에서 듣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말들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렵게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그것을 설명해 줄 때는 학술적인 논고를 이야기 형태로 번안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죠. 그것은 그 말을 설명해야 되는 전문가가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교양이 풍부하면서 그런데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아마추어를 빌어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고 저자는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학술적인 논고와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이야기 사이에서의 이 괴리가 굉장히 발생하기 쉬운데 그것을 아주 잘 해결한 훌륭한 저작이 있다라고 몇 가지 사례들을 들게 되는데, 그중에 가장 유명한 사례는 바로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것처럼 제러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쇠입니다. 양질의 이야기라는 어떤 그런 표현으로 superior story라는 말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양질의 이야기의 사례로서 제러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쇠를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이 유라시아 대륙에 있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아메리카 대륙 혹은 오세아니아에 있는 대륙에 있는 사람들 혹은 태평양 지역에 있는 사람들보다 어떻게 훨씬 더 발달한 문명에서 선두에 설 수 있었던가, 그들이 어떻게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것을 인종주의적으로 설명하는 수많은 견해들이 있죠. 그것을 제러드 다이아몬드가 진화론적인 시점에서 그것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논파하면서 자기의 견해를 피력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훌륭하고도 설득력 있는 저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총균쇠에 대해서 자기 같은 전문 역사학자 입장에서 보면 책이 막 너무 재밌어지려고 하는 지점에서 딱 끝나는 것 같아서 약간 감질나는 측면도 있었다라고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실제로 그렇게 서양이 기술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도 그런 가지고 있었던 기술적 이점을 인해서 어떻게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 책이 말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학술적인 논고의 세계와 대중들이 원하는 어떤 이야기의 세계 사이에서 굉장히 잘 그 사이를 메꾼 그런 훌륭한 저작으로 총균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3년 약정보다 저렴한 1년 약정 인터넷 비다이렉트 샵에서는 모두 다 가능. 비다샵 가능. 이 책에 등장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훨씬 더 잘 체득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관습으로 답변을 할지, 어떤 경우에 이야기를 할지, 아니면 때에 따라서는 이제 학술적인 논고를 할지, 아니면 코드를 들이댈지라는 것을 결정하게 될 때 중요한 것은 이들 사이에서 우월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생각에 따르면 관습이라든지 이야기로 말하는 것은 훨씬 저열한 형태로 이유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학술적인 논거나 코드를 대는 것은 훨씬 더 고차원적이어서 바람직한 형태로 이유를 대는 것처럼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오해일 뿐이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이 얼마나 괜찮은 이유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상황에 따라서 두 사람의 사회적인 관계에 따라서 달라질 뿐이다라는 것이 이 책의 논지입니다. 청자가 있고 화자가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상하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고요. 두 사람이 가까운 사이인지 아니면 굉장히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인지에 따라서 또 달라진다고 하죠. 대표적으로 이런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가벼운 피해를 입혔다고 생각했을 때 피해를 입힌 그런 사람이 상대적으로 윗사람이고 피해를 입은 사람이 아랫사람일 경우에 그것이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다를 떠나서 윗사람은 아랫사람한테 이유를 최소한 적게 설명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혹은 형식적인 이유만 간단하게 동원한다는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이유를 생략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한테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밀치면서 뭔가 잔소리 하려고 했는데 세게 밀치는 바람에 아이가 꽈당하고 바닥에 넘어졌다고 쳐보세요. 밀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그 기세를 그대로 밀고 나가서 시키는 대로 하라면 해! 라고 말을 하게 되죠. 이런 것들이 바로 지금 말씀드렸던 상하관계 때문에 그런 이유를 대거나 대지 않거나 축소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고요. 똑같은 상황에서 이번엔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어떤 가벼운 피해를 입혔다고 했을 때 이유를 설명할 뿐만 아니라 이유에 대해서 사과라든지 어떤 인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죄송합니다 팀장님, 제가 좀 생각이 짧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이 두 가지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하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이유를 대는 방식과 형태와 그 길이까지도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고요. 두 사람이 얼마나 가까운지에 따라서도 달라진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강의를 하거나 연설 같은 걸 할 때 중간에 갑자기 멈칫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죠. 뭘 까먹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가 걸렸을 수도 있겠죠. 청중한테 그것을 설명해야 되는, 이유를 대야 되는 순간이 되게 되면 그냥 짤막하게 대도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딴 생각이 들었어요 라거나 죄송합니다, 제가 뭔가 멍했나 봅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된다는 거죠. 거리가 먼 사람한테는. 근데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아주 친한 친구한테 야, 너 아까 왜 그랬어? 라고 얘기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는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리가 가까울 때는. 예를 들어서 내가 아까 무슨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무슨 얘기했잖아. 그때 앞에 두 번째 줄에 앉아있는 빨간머리 여자가 내 얘기를 듣더니 뭔가 기분 나쁜 표정을 지었어. 그게 마음에 걸려가지고 잠깐 내가 멈칫했거든. 이렇게 설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약속 시간에 늦었어도 그것이 잘 모르는 불특정 다수한테 이야기할 때는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차가 막혀서요 라고 말을 하면 되지만, 나를 계속 기다려왔던 연인한테, 굉장히 오랜 친구한테 내가 만약에 늦었을 경우에는 상세하게 그 이유에 대해서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상황에 따라서 왜 거리감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 윗사람인가 아랫사람인가에 따라서 이런 말하는 이유의 형식들이 다르게 사람들이 소통하고 있다는 것을 짚어나가고 있습니다. 항상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두 사람 사이에서의 사회적인 관계의 정립이나 재정립이라는 것인데, 정신과 의사가 이제 막 입원하게 된 환자를 맞아들이는 어떤 순간을 가정한다고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고요. 이랬을 때 환자 입장에서 자기가 왜 입원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자기가 이해한 방식으로 일반론적으로 막 이야기를 하면 정신과 의사가 그것을 컷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가 나한테 그 말을 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여기서 액센트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이죠. 일반적인 생각하고 달리 나한테 그 말을 하지 마 라고 말한 게 아니라 나한테 그 말을 하지 마 라고 말한 거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그 말을 했다는 사실, 그 말이 내용이 얼마나 잘 맞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의사인 나한테 환자인 네가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유를 대거나 대지 않을 때, 혹은 그 이유의 내용을 따지게 될 때 그것이 반드시 진실에 부합하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은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을 저자는 힘주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찰스 스틸리는 네 가지의 어떤 이유의 어떤 범주들 중에서 사람에 따라서, 혹은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이유들 사이로 자유자재로 넘나든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의사라고 해도 그 의사가 만약에 환자에게 언제까지 퇴원해야 되는지 혹은 입원을 해야 되는지 설명하게 되면 병원의 규칙에 의거해서 말을 할 거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는 코드가 되는 것이고요. 의사라 할지라도 환자와 가벼운 어떤 날씨에 관한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겠죠. 그런 데서는 관습을 사용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 의사끼리 이 어떤 특정 환자의 증상과 치료법에 대해서 아주 전문적인 이야기를 나누게 될 때는 학술적인 논거를 사용하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환자에게 치료법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를 설명할 때는 이야기를 가지고 하겠죠. 근데 이건 의사뿐만이 아니고요. 택시 운전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 택시 기사의 입장에서 보면 승객하고 이제 대화를 함에 있어서 지금 왜 야간에 내가 돈을 더 내야 되느냐라고 항의를 만약에 승객이 하게 되면 야간 할증 제도라는 게 있는데 말이죠 라고 설명하게 될 때는 코드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 승객이 아니 왜 평소에 다니는 길로 안 들이고 훨씬 더 멀리 돌아가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항의하게 됐을 때
지금 제가 이 길로 돌아가는 이유는요 라고 하면서 설명하게 될 때는 학술적인 논거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때마침 택시기사가 틀어놓았던 음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이야기 형태를 띈다는 것이고, 창문 좀 내려달라라든지 혹은 어떤 요구를 하게 되었을 때 그걸 거절할 때는 관습에 의거해서 또 역시 대답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직업이든 간에 이 네 가지 이유 사이를 넘나들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역량이 있는 인간일수록 이런 이유를 적재적소에서 제대로 잘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가만 생각해 보면 정말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어찌됐건 맨 마지막에서 양질의 이야기를 쓰려는 의도로 자기가 이 책을 집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자 또한 굉장히 학술적인 어떤 그런 내용, 분석적인 내용을 상대적으로 일반적인 흥미를 갖고 있는 그런 독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책 자체가 성격이 교양서적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말씀드렸던 이 네 가지 사례를 자세하게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잘 읽히는데, 이것을 모두 다 요약해서 제시를 하게 되는 1장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더 책이 안 나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읽고 싶은데 상대적으로 잘 안 나가서 고민이 되는 분이라면 제가 볼 땐 2장부터 끝까지 읽고 나서 다시 1장을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어찌됐건 저처럼 굉장히 호기심이 많고 많은 것을 알고 싶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제대로 다가와주는 그런 굉장히 좋은 책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책을 읽고 나서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경험했던 수많은 대화의 형식들을 떠올리게 만드는 굉장히 훌륭한 책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본다면 자기가 겪었던 경험에 대해서 두 가지 상충된 인과론적인 해석을 곁들인 두 가지 이야기가 경합한다라고 스토리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로자먼드 파이크 그리고 벤 애플렉이 출연했던 나를 찾아줘라는 작품인데요. 워낙 흥미진진한 그런 스릴러이기도 하면서 지금 말씀드렸던 두 가지 이야기가 경합한다는 측면에서도 보시면 무척이나 흥미롭게 다가올 수 있는